김포는 어떤 곳이냐? 지금 현재 야당 의원이 김포 의석 2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고양 4석입니다. 고양과 김포, 이곳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여당 의석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김포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광명, 구리, 하남, 고양, 성남, 부천 이런 등등을 합쳐서 전체 국회의석 20여 석이 빨려 들어올 수도 있다. 거대한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메가서울이 메가총선 이슈를 몰고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 문화일보 유튜브에서 허민의 뉴스쇼를 담당하게 된 허민 전임 기자입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께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34년간 현장을 누벼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날 생산된 뉴스들을 진실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재미와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께 서비스해드리고자 합니다. 10월 31일 첫 방송에서는 4개의 짧은 뉴스, 그리고 하나의 심층 분석으로 여러분을 모실까 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새해안 국회 시정연설, 그리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죠. 제9의 위안부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슈,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고요. 심층 분석용으로는 얼마 전에 출범을 했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성공 조건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10월 31일 오늘의 허민의 뉴스쇼 시작합니다. 노사 모두를 위해 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안보인데요.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경제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의 관심이 집중됐던 분야입니다. 재정 운영 기조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건전 재정 기조를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건전 재정의 참뜻을 설명을 하죠.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건전 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건전 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느 정부가 돈을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특히 정치적으로는 선거, 특히 총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중대 선거를 앞두고 돈을 쓰고 싶지 않은 정부는 없을 것입니다. 왜? 돈을 쓰는 만큼 사실은 민심이 돌아오고 민심이 돌아오는 만큼 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을 쓰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건전재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매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국가의 재정 문제가 심각하고 미래 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 고육주책이지만 말하자면 어려운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서민, 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전체 오늘 시정연설 분량이 이제 A4 용지로 한 23쪽 분량인데요. 거기서 6쪽 분량이나 이 문제가 다뤄지죠.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저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문제, 그리고 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24시간 지원체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문제, 자립준비 청년 지급 수당 인상 문제, 그리고 12만 명 소상공인들 저리 융자 문제,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합니다. 170만 명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그리고 100만 명 대학생 청년의 국가장학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린다. 이러한 당부도 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정연설문의 마침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그리고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시정연설을 마쳤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들어갑니다. 첫 번째, 겸손 그리고 협치 모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무슨 긴밀한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말하자면 국회의장단이 있었고 오부 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야 대표단이 있었고요. 원내대표, 당대표들이 있었고, 그런 자리에서 긴밀한 논의를 하기는 어려웠겠죠. 하지만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이 간담회장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참석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것에 비해서 이번에 그래도 악수를 나누고 서로 마주 앉았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고, 이러한 장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는 또 여러 군데서 좀 드러났습니다. 예산안 시정연설 후에 여야 상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가졌고, 그것이 오찬 간담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여당의 상임위원장단 7명, 그리고 야당,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상임위원장단 11명이 모두 전원이 참석을 했고요. 시정연설 입장 때는 일부러 민주당 의석적으로 가서 악수를 청하기도 했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시정연설문 내용도 굉장히 겸손한 자세가 돋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이 적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왔다는 점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념적인 논란 피하기.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그간 잘 썼던 말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예컨대 이념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유연대라든가 이런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시정연설을 하는 내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도 있었던 말이었던 거죠. 이거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개혁이었습니다. 무려 14차례가 나왔던 걸로 세봤더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민생, 수출, 투자, 주로 경제 활성화, 민생,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이런 것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이 아주 특징적인 관전 포인트였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정 건전성 유지 기조를 확인했다. 예.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 바로 건전재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건전재정은 미래 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약자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약자 지원책이 써져 나왔고요. 참 보수에 약했던 대목이죠. 23쪽의 시정연설 분량 중에 무려 6쪽 가까운 부분을 할애를 했어요. 약자와의 동행, 민주당이 거부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약간의 뒤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시정연설 때는 보이콧을 해서 참석하지 않았던 그 간담회 때 말이죠. 사전 간담회 때. 그리고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면서 이제 보이콧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본회의장은 아니지만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뭐 국정전화 기조를 전환해달라 뭐 이런 식의 피켓 시위를 했는데 그것도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이 주도를 한 거죠. 약 일주일 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우리가 피켓 시위 같은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신사협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민주당은 시정연설이 끝난 후 오후에 지금 아마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비판하는 윤석열 정부 예산은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입니다. 굉장한 폭발력을 가진 이슈인데요. 여당이 어저께 30일이죠. 메가톤급 정책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메가시티, 메가서울 구상인데요. 이거는 뭐 수도권 부동산 가격, 그리고 교육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서울의 국제적 도시 경쟁력 강화 문제, 여러 것들이 다 중첩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총선에 폭발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 30일 김포에서 열렸던 수도권 시민교통대책 세미나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죠. 김 대표는 김포시가 주민 동의를 얻어서 편입 절차를 거치면 당정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도에서요. 서울과 김포가 이렇게 좀 약간은 이상한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요. 마치 이제 팔뚝을 내밀고 있는 그 회랑 같은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옆과 위로는 이제 고양시 뭐 등등해서 경기 북부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은 지금 뭐 지명은 저 자료 화면에 나오지 않는데 인천이고요. 밑으로는 이제 부천, 뭐 안양, 광명, 과천에 가서 경기 남부가 있죠. 사실은요, 이 지도에서 보면 확인되지만 김포는 서울과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기만 하고 인천 위에 있고 외려 경기 남부와 북부의 연결성이 없어요. 또 과거 1936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서울시에 대확장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포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이 됐거든요. 지금도 김포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근을 하죠.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는 얘기는 메가시티, 메가서울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울은 1963년 경기도의 그 시흥과 부천, 김포, 양조 뭐 이런 등등의 일대의 일부를 흡수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서울 면적은 제가 알기로 지금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큰 사이즈인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메가시티와 비교할 때는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참고로 뉴욕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200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런던은 더 커서 1570 평방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하고 베를린도 892 평방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도시 규모는 경쟁력과 직결이 된다고 보고요. 구미 선진국의 메가시티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라고 하는 이 이슈의 효과는 어떨까? 굉장히 크죠. 첫 번째는 서울이 커지면 서울의 효과도 커지는 겁니다. 즉 광명, 구리, 하남, 고양, 그리고 뭐 심지어는 성남, 부천도 들썩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도 서울시에 편입해달라. 일단 편입이 되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통, 주거, 교육 이런 것이 전부 다 서울과 유기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얽히게 됩니다. 제2회, 제3회, 제4의 판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잠재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둘째,
정치적 의미인데요. 총선을 앞둔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입장에선 말이죠. 여당의 강서구청장 참패, 17%포인트의 참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수도권 위기론이라고 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김포는 어떤 곳이냐? 지금 현재 야당 의원이 김포 의석 2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고양 4석입니다. 고양과 김포, 이곳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고, 여당은 여기서 지금 6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6석 중에 여당 의석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여당 의석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김포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광명, 구리, 하남, 고양, 성남, 부천 이런 등등을 합쳐서 전체 국회의석 20여 석이 빨려 들어올 수도 있다. 거대한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석 증감 효과가 20석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메가서울이 메가총선 이슈를 몰고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서울 구상이 현실화되면 서울시민 또는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수도권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다. 여권의 입장에서 말이죠.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게 저는 정책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당이 오래간만에 나온 정치 혁신이죠. 그런데 절차와 과정은 간단치 않습니다. 일단 김포시의회,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가 각각 다 이 안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경기도와 서울시의 그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해야 됩니다. 혹은 아예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죠. 문제는 야당, 즉 과반, 절대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 민주당이 이 여당의 이 안에, 즉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안에 찬성하자고 하니 여당의 의제에 말려 들어가는 기분일 것이고요. 반대하자고 하니 이 좋은 걸 왜 반대하냐? 말하자면 김포시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야당에 표를 안 주고 심판할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야당의 딜레마입니다. 야당의 향후 대응, 그리고 이 향배가 주목이 됩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제국의 위안부 무죄 판결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신문 또 언론 지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제국의 위안부 대법원 판결, 굉장히 의미가 큰 사안이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이 지난 26일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을 했죠. 학문적 주장은 명예훼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라는 법리를 확인한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처음 제기된 게 2013년입니다. 무려 10년을 끈 사건이에요. 상상이나 가십니까? 10년 동안 박유하 교수는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또 재판장에 불려다녔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요. 2013년 8월에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하죠. 그 다음에 6월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분이 박유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에 민사법원이 원고의 책을 수정하라, 일부를 수정하라 라고 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합니다. 실제로 박 교수가 원고의 책을 일부 수정을 해서 책을 다시 냅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민사법정이 1,000만 원씩의 배상 판결을 해서 말하자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분에 대해서 9천만 원을 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에 형사 1심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형사 2심이 번복을 해서 유죄를 확정합니다. 벌금이 1,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만 6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2017년 2심에서 2023년 10월까지 무려 대법원 파기 환송까지 무려 6년이 걸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 2심 판결에서 3심 판결이 날 때까지 6년이 걸립니까? 이거는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 사이에 끼어 있었죠. 말하자면 대법원은 이미 이것의 주심 대법관이
이거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저는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 제국의 위안부 할머니를 말하자면 자극하고 또 한국의 진보 진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국의 위안부의 책의 소송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다면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나간 다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비로소 판결을 내린 게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도 좀 가져봅니다. 형사재판의 쟁점은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면 의견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검찰의 박 교수 기소 취지를 간단히 말하면 책에서 일본에 의한 위안부의 공적 강제 연행을 부인했고 이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하지만 박 교수는 이거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 적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교수의 주장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천착을 해야 되고 20만 명이 모두 공적인 강제 연행을 당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대법원도 큰 틀에서 박 교수의 주장을 인용을 했어요. 국가가 또는 군이 어느 정도 개입해야 이를 공적인 강제 연행으로 볼 수 있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박 교수는 자기의 의견과 견해를 말한 것이었다.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판결이 있은 뒤에 어저께인가요? 박유하 교수가 조선일보의 기관 칼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칼럼을 보시면 저는 이 좌도 우도 죄국의 위안부를 오독했다라고 하는 칼럼 전체의 내용을 제가 시인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긍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칼럼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상당히 저희가 한 점 반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목인데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위안부 문제는 흔히 한일 문제로만 여겨지지만 실은 냉전 체제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다. 1990년대 초 북한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 협상을 벌이던 시기였고, 북한은 위안부 문제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다. 불법 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겁니다. 한국에서 또 그때부터 위안부 문제에서 보상이 아니고 배상을 받으려면 위안부 모집이 불법이어야 하고 국가에 의한 강제 연행이어야만 하는 구조가 시작됐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박 교수가 1990년대 초부터 위안부 문제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고 썼는데, 이는 또 하나의 사건과 겹칩니다. 바로 일본의 요시다 세이지 사건입니다. 요시다 세이지, 좀 생소한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약컨대 말씀을 드리면 1991년도에 요시다 세이지가 내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적인, 즉 정부나 군에 의해서 공적으로 강제 연행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고, 그것을 아사히 신문이 1991년도에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 해 92년까지 16회인가요? 그 시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일본 정부에 의한 공적인 강제 연행. 그때부터 한국 사회에서도 일본 위안부의 공적인 강제 연행 이슈가 급격하게 논란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요시다라고 하는 인물이 얘기한 목격담이 허위 목격담이었고 허위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죠. 그리고 상당히 늦은 시간이 흐른 뒤에 아사히 신문에 공개 사과를 합니다. 경영진들이 모두 물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여전히 진보 진영에 의해서 그 공적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위안부 이슈를 여태까지 끌고 왔죠. 가장 중요한 건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인데요. 정말 오래된 테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전 이것이 선진국을 가름하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헌법 제21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죠. 미국은요, 수정헌법 1조에 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도 표현의 자유를 대신할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actual malice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실적 악의가 없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 논쟁은 존 밀턴이 얘기한 사상의 자유시장, 즉 오픈 마켓 오브 아이디어, 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이지 법적인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정말 비극이죠. 지난 10월 7일이었습니다.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를 무자비하게 침공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섰고 그리고 지상전으로 비하했습니다. 지금 하마스를 둘러싼 포위 섬멸작전이 전개되고 있고요. 이미 팔레스타인 주민, 하마스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일부니까요. 팔레스타인 주민 8천여 명이 살상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고 이 중에 3,300명 이상이 아동이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분쟁은 아마도 제4차, 그게 197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50년 전이죠. 제4차 중동전쟁 이후에 처음 일어난 대규모의 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마스가 어떤 조직인지 한번 알아보죠. 하마스는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지부에 뿌리를 둔 과격단체입니다. 가자 지구의 토착 세력이고요. 그리고 1987년인가요? 그때 설립이 됐으니까 약 한 36년 된 그런 기구이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즉 피에로의 한쪽 정파이고 그쪽 반대 정파에는 파타흐라고 알려진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직입니다. 파타흐는 이 하마스와는 다르게 서구식 국가 건설을 동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분파고요. 하마스보다 더 큰 정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같이 참고하실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있는 곳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죠. 거기가 이제 왼쪽 하늘색 부분이 이제 지중해고요. 밑으로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가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온건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요르단이 접해 있고 그 위로 이제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오른쪽으로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란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세력이죠. 그리고 시리아 옆으로 이제 이스라엘 북부가 되겠는데요. 레바논이 있습니다. 레바논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 살고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과격 무장단체의 거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슬람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소위 요르단강 서안지구라고 하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이제 약간 황토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크게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왼쪽으로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이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자지구가 바로 이제 하마스의 거점 지역이고요.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파타흐라는 정파의 거점 지역입니다. 이 두 개 지역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실질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됩니다. 참고로 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는 파타흐가 그리고 가자의 실질적인 통제권은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제가 이것을 세 가지 요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최대 정파인 파타흐와 무장 조직인 하마스 간의 주도권 다툼. 이건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를 잠시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과 이란의 삼각관계가 바로 지금의 중동 분쟁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슬람 국가의 양대 정파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류가 됩니다. 수니파의 대표 국가는 사우디, 그리고 시아파의 대표 국가는 이란입니다. 수니파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시아파는 상대적으로 과격하죠. 급진 세력이죠. 사우디는 늘
이란을 위험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요. 특히 이란이 핵무장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공포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입니다. 명분은 그 중동의 평화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과의 수교 협상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이죠. 그런데 하마스가 여기에 발끈합니다. 왜냐? 중동 지역의 이 평화협정을 통해서 대땅트가 찾아오면, 즉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면 애당초 평화협정을 지지해온 파타흐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니셔티브를 잡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즉 하마스는 이런 식의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더 일어나야 돼요. 계속. 그래야 하마스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즉 하마스의 도발은 자신의 존립 근거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그래서 벌인 일종의 인정투쟁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 지금의 중동 분쟁의 원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현 정권, 즉 네타냐후 정권의 안보 포퓰리즘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역대 정권 중에 네타냐후 수상만큼 독재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정권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전국적인 시위 사태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고 굉장히 거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또 사법부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도발을 벌였습니다. 네타냐후 정권으로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은 거죠. 왜? 하마스를 진압하면서 가자 지구를 공격하면서 관심을 환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국기 결집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내셔널 플래그 랠리 라운드 이펙트. 무슨 말입니까? 국난이 일어났을 때 전쟁과 같은 그때 국기를 중심으로 애국심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결집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은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분쟁이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것인가? 같이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 이게 뭐 이스라엘 독립전쟁인데요. 1차 중동전쟁 이후에 1952년 수에즈 전쟁, 1967년 6.1 전쟁, 그리고 1973년에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50년 만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이 지금 벌어졌어요. 저는 5차 중동전쟁으로 이것이 번질 것인가? 그 여부는 여러 변수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데요. 일단 이스라엘의 지상전 전황에 따른 국제 여론이 어떻게 변화할지. 국제 여론이 악화되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겠죠. 왜? 민간인 살상 논란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참전을 할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변수들 위해 저 허민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마 미국의 입장일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중동 분쟁은 프록시 워입니다. 프록시 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프록시 워라고 하는 건 대리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을 받은 의혹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배후에는 미국이 있죠. 미국이 좀 어쨌든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은 미국과 이란에 의한 프록시 워, 대리 전쟁의 성격이 짙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미국 내 시민권자들 중에 이슬람계, 즉 무슬림계 이들입니다. 벌써부터 바이든 지지 철회 움직임이 일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대선에 재선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바이든의 이스라엘 지지에 항의해서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무슬림계가 바이든 지지를 철회한다면 재선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이스라엘 지지를 뭐 철회까지는 아니어도 이스라엘 보고 너무 나가지 마라. 이쯤 중단하자. 자, 평화협정을 하지. 이런 식의 나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간추린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